한국인 5천만 명이 매일 쓰는 앱이 별점 1.1점을 받았습니다. 병무청 앱이랑 똑같은 점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갑자기 터진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카카오는 이미 3년 전부터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15만 원에서 3만 원대까지 곤두박질 쳤으며 시가총액 70조 원짜리 공룡 기업이 지금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2025년 가을에 진행했던 업데이트는 위기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미 깊숙이 진행된 몰락의 증상이죠. 카카오톡을 켜는 순간 부장님 얼굴이 화면 가득 뜨는 지옥도가 펼쳐진 건 절박해진 기업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처참하게 실패한 결과입니다. 한국 벤처 신화의 상징이 어떻게 여기까지 추락했는지 그 몰락의 궤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카오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창업주 김범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삼성 SDS에서 일하다가 한게임을 창업했던 인물입니다. 네이버와 한게임이 합병해서 만든 NHN의 공동대표까지 역임한 IT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2007년 NHN을 떠난 김범수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발표를 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직감했고 미국으로 건너가 아이브이랩이라는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3년간 뚜렷한 성공작 없이 고전하다가 2010년 단 2개월 만에 3개의 서비스를 연달아 출시하면서 대박을 터뜨리게 되죠. 카카오 아지트, 카카오톡, 카카오수다 이 3가지였는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대박을 친 건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사실 카카오톡이 세계 최초의 모바일 메신저도 아니었고 이미 해외에는 비슷한 서비스들이 넘쳐났거든요. 그런데도 카카오톡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냥 편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개발진은 기존 모바일 메신저들을 쓰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을 전부 개선해서 카카오톡을 만들었다고 밝혔는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서비스가 나온 셈이죠. 당시만 해도 문자 하나 보내는데 돈이 들었고 글자 수 제한에 사진이나 동영상은 보냈다가는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공포가 만연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은 완전 무료에 글자 수 무제한, 그룹, 채팅까지 가능했거든요.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누구나 몇 번이면 사용법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쉬웠다는 겁니다. 전화번호부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친구 목록을 만들어주고 그냥 들어가서 누르고 채팅 치면 끝나는 구조였죠. 카카오톡이 성공하고 사랑받았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쉽고 가볍고 편리한 메신저라는 것. 카카오톡이 시장을 장악하자 비슷한 메신저들이 우후죽순 등장했지만 IT 시장의 특성상 이미 자리 잡은 서비스에서 사용자를 빼앗아 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편하고 좋은데 굳이 왜 바꾸냐는 생각이었고 무엇보다 메신저는 상대방도 같은 앱을 써야 소통이 되는 특성상 시장을 선점했다는 건 사실상 시장을 지배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거든요. 특별하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카카오톡의 아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짜 전부 무료라서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었던 거죠. 이때 효자 노릇을 한 게 바로 게임이었는데 애니팡 기억나시죠? 2012년에 70억 원 흑자를 달성하더니 2013년에는 수백억 원의 흑자를 올리면서 IT 스타트업 기준으로는 이례적인 속도로 수익 기업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모티콘이나 플러스 친구 같은 부가 서비스들도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이미 성공했지만 기업은 항상 더 큰 성장을 원하는 법이고 솔직히 이 막대한 사용자 풀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까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2014년 카카오는 국내 2위 포털 다음과 합병을 선언하는데 말이 2위지 다음은 1위인 네이버와 격차가 처참할 정도로 벌어져 있었거든요. 좀 슬프면서도 웃긴 게 2014년 다음에서 발표한 연간 최다 검색어가 네이버였습니다. 안 그래도 밀리는 상황에서 모바일 시장에서는 완전히 눌려버린 다음은 이대로 가다가는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반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거대한 사용자 풀과 무궁무진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비상장 스타트업이라 확장과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장을 준비하자니 너무 오래 걸리고 하루하루 경쟁 앱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을 눈뜨고 지켜볼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카카오의 목적은 우회 상장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음이 카카오를 흡수 합병한 형태였지만 최대 주주는 22% 지분을 가진 김범수였고 개인 회사인 K큐브 홀딩스까지 합치면 40%가 넘는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사실상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 10월 다음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통합법인이 출범하면서 카카오는 증시 입성에 성공했고 1년 후에는 아예 다음을 빼버리고 그냥 카카오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카카오에 미친 듯한 확장이 시작됩니다. 카카오 택시를 출시해서 택시 시장을 순식간에 재편해버리고 카카오톡에 송금 기능을 추가하더니 카카오뱅크를 출범시키며 은행업에 손을 대고 간편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는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서 결제와 투자, 보험까지 아우르는 종합 핀테크 플랫폼으로 키웠습니다. 카카오 헤어샵, 카카오 꽃배달, 카카오 부동산, 카카오 골프, 카카오 파킹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은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왔고 인수합병도 작은 기업들은 한 게 아니었습니다. 1조 8,100억 원을 들여서 멜론의 운영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도 했거든요.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카카오의 계열사가 150개가 넘었는데 생겼다가 사라진 서비스까지 합치면 진짜 엄청난 규모였죠. 카카오는 말 그대로 모든 분야에 진출하는 문어발 기업이 되었고 이 모든 서비스의 중심에는 카카오톡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카카오톡도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게 된 거죠. 지금 업데이트한 것들을 빼고 봐도 그냥 메신저라고 하기에는 이것저것이 너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실패한 것보다 성공해서 얻은 것들이 훨씬 컸으니까요. 본질에서 좀 벗어났다고 해도 잘 만들면 괜찮은 거고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떠나지만 않으면 문제없는 거였습니다. 쪼개기 상장이라고 욕은 엄청나게 먹었지만 어쨌든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전부 상장에 성공하면서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었고 카카오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지 10년 만에 은행, 증권, 게임사, 콘텐츠까지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급 기업군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성장 속도였죠. 거기에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게 되자 카카오는 대호황을 맞이합니다. 1년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급등했고 시가총액은 70조 원을 넘기며 코스피 상위 5위권에 입성했으며 김범수는 주식 부자 1위에 올랐습니다. 카카오만 붙으면 성공한다는 말이 나왔던 전성기였는데 사실 이때부터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는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서비스 출시하고 확장하는 건 알 바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써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쓰는데 카톡이 너무 무겁다. 이건 메신저가 아니다. 시장 다 먹어놓고 정작 편의성은 너무 떨어진다. 광고가 너무 많다. 적당히 해라.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카오만 붙으면 성공한다는 말은 완전히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되었습니다. 카카오가 붙으면 어떻게든 성공시켜서 독점하고 가격을 올린다는 뜻으로요.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건 카카오 택시였습니다. 2021년 8월에 호출 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하더니 가맹이나 자사업체에 코를 몰아준다는 배차 몰아주기 의혹까지 제기되었죠. 카카오페이 상장 후에는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이 주식 900억 원어치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일이 벌어졌고 정치권에서도 카카오를 불러내서 문어발 확장 적당히 해라, 골목 상권 다 죽인다, 독점이다 하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사화되면서 카카오의 이미지는 급속도로 추락했고 카카오는 사업 쇄신을 약속하면서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생긴 사업들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독점과 탐욕의 이미지는 끝내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지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이 터집니다. 서버를 두고 있던 기업들의 서비스가 줄줄이 마비되었는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바로 카카오였죠.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른 메신저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정상화된 뒤에는 대부분 다시 카카오톡으로 돌아왔지만 핵심은 사용자들이 다른 메신저를 경험해봤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면에서 카톡보다 이게 낫네 하는 반응들이 돌았고 대체제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카카오톡 독점에 처음으로 금이 간 순간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미 카카오의 전성기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카카오가 부상한 것처럼 다른 서비스들도 함께 부상했거든요. 카톡이 메신저에 이것저것 기능을 넣은 것과 반대로 다른 서비스에 메신저 기능을 넣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밀려나서 부모님들이나 쓰는 SNS가 되어버린 것처럼 카톡에도 세대교체의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10대부터 시작해서 젊은 층 사이에서 무겁고 광고 많은 카카오톡 대신 다른 메신저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게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DM 같은 것들이죠.
물론 다른 메신저를 쓴다고 해서 카카오톡을 완전히 탈퇴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사용 시간이 줄었다는 거예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사실상 전 국민과 맞먹어서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1인당 사용 시간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1년 7월 기준 한 달 평균 1인당 800분이던 카카오톡 사용 시간은 2025년 8월에 685분으로 감소했는데 이건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X보다 낮은 수치거든요. 다만 사용자 수 자체가 워낙 많아서 앱 평균 사용 시간에서는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1위인 유튜브는 안 그래도 높았는데 더 올라갔고 3위인 인스타그램도 유튜브만큼이나 사용 시간이 늘어났는데 카카오톡만 오히려 감소했다는 거죠. 심지어 카카오톡이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업무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카카오의 이미지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고 실적마저 부진해지면서 주가도 하락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확장했던 계열사들도 당연히 전부 잘 될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룹 전체 실적이 동반 하락했죠. 여기저기서 위기라는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카카오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건 콘텐츠의 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시대에 사람을 붙잡아두는 건 콘텐츠인데 카카오에는 이런 콘텐츠가 없다는 거였죠. 유튜브는 그 자체가 콘텐츠 플랫폼이고 인스타그램도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과 영상 자체가 콘텐츠인 데다 릴스까지 있습니다. 카카오도 카카오TV 같은 서비스를 시도해봤지만 큰 반향이 없었고 메가히트 서비스도 나오지 않는 데다 해외 시장 개척도 부진한 상황에서 AI 연구 자회사인 카카오 브레인을 만들었지만 챗GPT에 밀려나고 다른 한 기업들에 비해서도 AI에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선정한 AI 정예팀에도 카카오는 선발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서 카카오톡에 챗GPT를 넣은 걸 보고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할 역량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는 말이 바로 나왔던 겁니다. 카카오의 미래 먹거리가 뭐냐는 질문에 카카오가 지금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배경에서 카카오의 위기와 추락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이 너무 커져서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슬림화해야 하는 상태이고 당장 메가히트 앱을 내기도 어렵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더라도 전부 카카오톡과 연계해서 출시하니 앱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독점이다 골목상권 침해다 말이 많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라는 고민 끝에 나온 해답이 바로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입니다. 사용자 수는 이미 포화 상태니까 사용 시간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그러려면 메신저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처럼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SNS처럼 바꿔버리자는 전략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카카오톡과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앱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인데 유튜브는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인스타그램이 폭발장을 달성한 데는 릴스의 역할이 컸으니 숏폼을 넣고 친구 탭을 그냥 인스타그램처럼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말처럼 카카오가 어떻게 해도 어차피 써야 하잖아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업데이트를 한 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의도는 명확했어요. 젊은 세대까지 끌어오자. 그리고 지금 사용자 풀을 보면 전 국민이 쓰고 있으니 전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SNS로 아니 모든 걸 다 때려 넣은 슈퍼 앱으로 탈바꿈하자는 거였죠. 어쩌면 이번 업데이트가 미래 먹거리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카카오의 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카카오톡에게 메신저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업데이트 중 일부를 롤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개편은 대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었죠. SNS는 보고 싶은 사람들만 팔로우해서 보기 때문에 피로감이 훨씬 덜한데 카톡은 이미 친구 추가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드가 뜨니까 보기 싫은 사람들까지 아니 앱을 켰는데 부장님 얼굴이 화면 가득 뜨는 상황이 펼쳐지니 피드를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 겁니다. 늘어난 광고는 안 그래도 심했던 반감을 폭발시켰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별점 1.1점이죠. 카톡이 싫어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인스타그램이 되었다는 말이 있던데 뼈를 때리는 표현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을 비롯해서 코로나 시기 다른 서비스들의 부상까지 이미 사람들은 대체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당장 카카오톡을 완전히 안 쓰지는 않겠죠. 즉, 위기일 뿐이지 미래가 완전히 없는 몰락은 아직 아닙니다. 수익성 있고 미래가 있는 다른 사업에 집중하면서 카카오톡은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업데이트 사건을 기점으로 진심이 어떻든 여론 자체가 카카오는 이용자 우선이 아니라 기업 우선, 수익 우선인 기업이라는 인식으로 굳어져 버렸거든요. 계열사가 전부 잘 되지는 않지만 분명 경쟁력을 가진 계열사들도 여럿 있고, 카카오톡은 적어도 당분간은 국민 메신저의 역할을 계속할 겁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이번 업데이트가 카카오의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위기를 온 국민에게 알려버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쉽고 가볍고 편리한 메신저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순간 카카오톡은 더 이상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탐욕이 본질을 집어삼키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카카오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